당신이 몰랐던 인물의 인생, 오늘은 샤넬의 창업주 코코 샤넬의 인생을 풀어볼까 합니다. 먼저 간단한 소개로 시작해볼까요? 코코 샤넬은 프랑스의 패션 디자이너이자 세계 최고의 패션 브랜드로 평가받는 샤넬의 창업주로 본명은 가브리엘 보네르 샤넬입니다. 샤넬은 디자이너로서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하던 시기 패션 부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죠. 타임즈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의 이름을 올린 유일한 패션 디자이너이기도 하고요. 샤넬은 패션뿐만 아니라 주얼리와 핸드백 그리고 향수에까지 손을 뻗기도 했습니다. 특히 샤넬 넘버5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세계적인 인물이니만큼 명언도 상당히 많이 남겼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걸론 패션은 변하지만 스타일은 영원하다가 있죠. 그럼 코코 샤넬의 인생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샤넬은 1883년 8월 19일 프랑스 남서부 소미르에 위치한 수녀의 자선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아하고 화려한 전기를 남긴 샤넬을 보면 뭔가 귀족 집안에서 자라났을 것 같지만 예상외로 귀족도 평민도 아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죠. 아버지라는 사람은 허구한 날 바람을 피우며 매일같이 집을 비웠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헌신을 다하긴 했으나 병에 걸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샤넬이 12살이 되었을 당시 빈곤 속에서 무리를 하다 결핵에 걸려 사망하고 말았죠. 무관심한 남편을 두었기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치료를 받을 돈도 없었고요. 아내의 사망 소식을 들은 샤넬의 아버지라는 사람은 슬퍼하기는커녕 2명의 아들은 농장에 팔아버리고 3명의 딸은 수녀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에게 버려져 선택권이라고 할 것 없었던 12살의 샤넬은 고아원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고아원에 들어간 샤넬은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해야 했죠.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 마라 샤넬은 고아원 수녀들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줄 바느질을 배웠습니다. 그로부터 약 6년의 시간이 흘러 어엿한 성인이 된 샤넬은 고아원을 나와야 했죠. 배운 것이라곤 고작 바느질 뿐이었던 샤넬에게 주어진 길은 고아원으로 보내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봉제회사로 들어가 재단사로 일을 하는 것이었죠. 샤넬은 월급이 부족해서였는지 취미생활이었는지 모르겠으나 낮에는 봉제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일종의 클럽인 카바레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노래를 불렀지만 남자 손님들이 주는 팁은 꽤 돈이 되었죠. 당시 샤넬이 자주 불렀던 노래는 코코리코라는 곡이었는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코라는 별명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유지된 여자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 코코트의 축약형이죠.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자신감이 생긴 샤넬은 연예인이 되어 성공할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콘서트홀과 극장이 즐비한 프랑스의 온촌도시 비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했던 큰 무대에 샤넬이 설 자리는 없었고 여러 차례 봤던 오디션마저 낙방하고 말았죠. 의상 대여비와 레슨비를 충당해야 했던 샤넬은 다시 카바레로 돌아가 코코라 불리며 팁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배경과 실적이 없는 샤넬에게 있어서 연예계는 너무도 높은 산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카바레로 출근한 샤넬 앞에 에티엔 발장이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발장은 샤넬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부유한 부르주아 출신의 프랑스군 기병 장교였죠. 발장은 샤넬에게 부를 과시하며 일종의 첩이 되기를 요구했습니다. 샤넬의 나이 25이었죠.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명의 후원자가 되어 일종의 과시를 하기도 했던 시기였습니다. 가난을 벗어나는 것을 넘어 상류층이 된다는 이점 때문인지 정부, 그러니까 첩을 꿈꾸며 무작정 상경을 시도하는 여성들도 많던 때였죠. 고아원 출신의 찢어지게 가난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샤넬에게 있어서 발장은 찝적대는 남자가 아닌 구원자와도 같았습니다. 발장의 저택에 들어선 샤넬은 상류 사회와 사교계를 경험하며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매너와 교양, 그리고 말솜씨와 승마 등을 익히며 상류층에 물들어갔죠. 샤넬은 자연스레 상류층의 패션 세계를 접했고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류층 부인이 있는 스타일이 곧 패션 트렌드가 되는 때였죠. 샤넬이 처음 패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승마였습니다. 당시 프랑스 여성들의 복장은 장식이 많이 달린 롱스커트와 넓은 체계 모자가 유행하고 있었고 승마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롱스커트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발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승마용 부츠까지 신었죠. 여기에 불편함을 느낀 샤넬은 담당 재단사에게 자신의 체형에 맞는 승마용 바지를 주문했습니다. 재단사는 당황을 금치 못했지만 일단 만들어달라고 하니 만들었죠. 다음날 당당하게 바지를 입고 승마장에 나타난 샤넬을 본 사람들은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반응을 내비쳤습니다. 바지를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샤넬을 보고 흥미를 느낀 남성들도 많았죠. 샤넬을 눈여겨본 남자들 중에는 아서 카펠이란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아서는 샤넬에게 호감을 표했고 둘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죠. 아무튼 디자인에 자신감이 생긴 샤넬은
이번엔 모자로 눈을 돌립니다. 발장의 저택에 드나드는 여자들에게 모자를 만들어주고 반응을 살펴봤죠. 모자 또한 승마바지와 마찬가지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모자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이 들어올 정도였죠. 단순히 취미로 시작한 디자인에 재능이 있다고 느낀 샤넬은 사업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계단은 주문을 받기까지 한 모자 가게였죠. 하지만 샤넬의 수중에는 가게를 열 자금이 부족한 것을 넘어 거의 없었습니다. 그동안 발장이 주는 대로 받아먹기만 하는 삶을 살았으니 겉은 화려했지만 주머니는 당연히 비어있었죠. 앞서 연예인의 꿈을 접은 적이 있었던 샤넬은 이번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는지 발장을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발장은 샤넬이 가게를 차린다는 말에 당황을 금치 못하며 거절했죠. 돈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발장은 당장 돈을 빌려줘도 타격이 전혀 없을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발장이 거절한 이유는 자신의 정부가 직접 돈을 버는 것을 수치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발장은 샤넬이 디자인을 하는 것을 단순한 취미로 여기고 있기도 했고요. 발장에게 퇴짜를 맞은 샤넬은 두 번째 애인 아서를 찾아갔습니다. 사업가였던 아서는 발장과는 달리 샤넬의 장래를 알아봤는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보증을 서주었죠. 그렇게 샤넬은 1910년 발장의 저택을 뛰쳐나와 캉봉거리 21번지에 샤넬 모드라는 간판을 건 모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샤넬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샤넬은 그동안 상류 사회에서 배운 다양한 화술과 매너 등을 내세워 오로지 상위 계층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당시 유행했던 화려한 모자와는 반대로 다소 심플한 디자인을 내세웠던 탓인지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죠. 이에 샤넬은 그동안 쌓아왔던 인맥을 통해 여러 배우들을 섭외하고 모델로 이용했습니다. 그러자 입소문을 타면서 샤넬의 모자는 유명해졌고 독특한 디자인까지 인정받으며 꽃을 피우기 시작했죠. 많은 자금을 확보한 샤넬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1913년 아서와 함께 도빌로 일종의 시장 조사에 나섰죠. 당시 도빌에는 주 고객이 상류층들로 이루어진 쇼핑 거리가 있었고 주말이나 휴가철이 되면 항상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샤넬은 도빌의 쇼핑 거리를 보고 무조건적으로 성공이 뒤따를 거라 확신했죠. 그렇게 샤넬은 아서에게 또 한 번의 투자를 받고 첫 번째 부티크를 오픈합니다. 이때 샤넬이 내놓은 제품은 모자가 아닌 고급스러우면서도 캐주얼한 의상들이었습니다. 샤넬은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편한 여성복을 만드는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특히 남성 속옷의 전유물이었던 저지라는 섬유로 만든 카디건은 패션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도빌에서의 샤넬 부티크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여태까지 아서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갖고도 남을 정도의 돈을 벌어들이며 성공 궤도에 올랐죠. 그러나 성공의 기쁨도 잠시 세계적인 대공황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샤넬은 이때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반면 아서는 오히려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가게가 문을 닫을 시 독점권을 따낼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아서의 충고를 들은 샤넬은 문을 닫기는커녕 또 다른 휴양지인 비아리치에 점포를 냈습니다. 전쟁터와 거리가 멀었던 비아리치에는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전역에서 망명해온 부유층들이 몰려들었고 샤넬의 매장의 옷들은 걸리기도 전에 팔려나갔죠. 그야말로 독식을 한 것입니다. 엄청난 부를 축적한 샤넬은 사업을 더욱 확장하기에 이릅니다. 의류를 넘어 액세서리와 화장품까지 손을 뻗어 1921년 샤넬 넘버5를 발표했죠. 다만 현재까지도 조명받을 만큼 유명한 샤넬 넘버5는 출시하자마자 대박을 친 건 아닙니다. 백화점을 소유하고 있었던 테오필 베이더 그리고 사업가였던 피에르 폴 하이머와 계약을 맺으면서 빛을 발휘했죠. 이들은 샤넬 넘버5의 생산과 마케팅 그리고 유통비용 전액을 지불하는 대신 매출의 90%를 가져간다는 합의하에 퍼퓸 샤넬을 창설했습니다. 샤넬의 넘버5는 유능한 사업가들의 마케팅과 융합되면서 폭발적인 히트를 치게 되죠. 특히 마릴린 먼로와 만나면서 엄청난 붐을 일으킵니다. 재밌는 건 샤넬은 향수의 수익 10%에 만족하지 못했는지 계속해서 거래 조건을 재협상하자는 소송을 제기했죠. 근데 뭐 저 같아도 안 해주었을 겁니다. 결국 수익 퍼센트를 더 따오는 것은 실패했죠. 패션을 통해 명성을 날린 샤넬은 유명인사들과 교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윈스턴 처칠과 같은 정치인, 피카소와 장 콕도 등의 예술가, 웨스트민스터 공작과 같은 귀족들, 그리고 왕족 에드워드 8세와도 친분을 다졌죠. 특히 제2대 웨스트민스터 공작인 휴 로브너와는 약 10년 동안 연인 관계로 지냈습니다. 공작은 샤넬에게 청혼을 하기도 했지만 샤넬은 공작의 부인은 많지만 샤넬은 한 명밖에 없다며 계속 거절했죠. 샤넬의 패션은 1930년대에 들어 약 4천여 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36년 국제 경제 불황으로 인해 프랑스 전역에서 대규모 파업이 일어났고
샤넬도 큰 타격을 받았죠. 더불어 샤넬은 큰 슬럼프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내놓아도 그저 그런 반응들이 나왔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차 세계대전까지 발발합니다. 이전의 전쟁을 간신히 넘긴 샤넬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을 넘기기엔 무리였죠.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샤넬은 부티크만을 남겨두고 모든 가게의 문을 닫았습니다. 파업을 선언했던 직원들도 모두 해고했죠. 샤넬은 그로부터 약 15년간 스위스로 망명을 떠나 잠적했습니다. 프랑스의 패션계도 침묵의 시간이 흘렀죠. 1954년 샤넬은 70세의 나이로 파리로 돌아가 패션계로 컴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부재 때문인지 샤넬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젊은 여성들은 당시 유명세를 타고 있던 디올에 몰려 있었죠. 그럼에도 샤넬은 실용주의 철학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프랑스 평론가들의 진부하다는 혹평 속에도 신념을 굳혔죠. 끝내 여성의 사회 진출 전성기를 맞이한 미국에서 개방적인 스타일인 샤넬의 정장이 다시 조명을 받으며 브랜드 샤넬은 다시 일어났고 샤넬은 죽기 직전까지 패션계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여담으로 샤넬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스파이로 활동한 게 최근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별명이 재판받지 않은 전범이죠. 생전에도 스파이로 의심받으며 조사를 받았는데 이건 샤넬이 당시 하일리 힘러의 측근이었던 발터 셸렌베르크와 연인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치 비밀경찰에 소속되어 있었던 남성들과도 교제를 했었고요. 심지어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나치와 히틀러 지지를 밝혔습니다. 프랑스는 이런 데에 얄짤이 없죠. 나치 지지자들을 수많이 처형했는데 샤넬은 워낙 인맥이 대단했던 터라 공작과 윈스턴 처칠의 도움으로 석방되어 스위스로 망명을 떠나 프랑스에 10년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스파이로 활동했다는 것은 여태까지 의심뿐이었으나 2014년 문서가 발견되면서 사실로 밝혀졌죠. 샤넬의 요원 번호는 F7124, 암호명은 웨스트민스터였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코코 샤넬을 싫어하죠. 샤넬의 창업주 코코 샤넬의 인생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